뭐야? 뜨거워. 깁스 위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다. 비명 대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넌 결국 나였어. 50년 전 깁스 속 비밀이 풀리는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다. 이 집안의 저주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48회를 살면서 오늘 처음으로 괴물이 되었다. 그리고 알았다. 시어머니는 진작에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미움이 40년을 넘어서도 식지 않고 오히려 세월과 함께 골마 터질 듯 부풀어 오른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아니, 고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질문하게 될 겁니다. 피해자는 언제 가해자가 되는가? 그리고 폭력은 정말로 대물림되는 것인가? 2025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병실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김지영은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4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었다. 고개를 들면 시어머니 차순옥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치게 되고 그러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독설을 들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었다. 정형외과 입원실 412호. 지영은 문패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에 든 입원 준비물 가방이 묵직했다. 아니, 가방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병실 안쪽 침대에 깁스를 한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72살의 차순옥 여사. 평생을 며느리를 괴롭히는 데 써온 그 입이 지금은 꼭 다물어져 있었다. 진통제 때문인지 잠들어 있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다. 오른쪽 다리에 하얀 깁스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 48시간 전 시어머니는 동네 경로당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대퇴골골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최소 3개월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다. 3개월. 지영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 순간을, 시어머니가 무력해지는 순간을,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순간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어머니, 깨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진통제로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만큼은 여전했다. 왔어? 늦었네. 벌써 2시간이나 지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힘이 있었다. 지영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집에서 어머니 입원 준비물 챙기느라. 준비물?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여기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 꼴인데.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벌써 시작이었다. 시어머니는 침대 머리를 약간 올리며 신음했다. 지영이 다가가 도우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쳤다. 됐어. 내가 만지면 더 아파. 그냥 물이나 따라줘. 지영은 묵묵히 물잔을 채워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며 병실을 둘러봤다. 이게 무슨 병실이야. 4인실도 아니고. 내가 뭐 가난한 집 시어머니야? 내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준혁 씨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저녁에 온대요. 회사? 어머니가 이렇게 다쳤는데 회사가 중요해?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는 물잔을 침대 옆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물이 튀어나왔지만 지영은 그냥 닦아낼 뿐이었다. 그나저나 너 나 간병할 거지? 지영의 손이 멈췄다. 네.
간병인 쓰긴 뭘 써. 돈도 아깝고 며느리가 있는데 너 어차피 하는 일도 없잖아. 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지영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게 저도 집안일이 있고 집안일? 그 딸 대학생 딸 하나 키우는 게 무슨 집안일이야. 시간 남아 돌잖아. 아니면 뭐 내가 일을 해? 돈을 벌어?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시어머니는 늘 이랬다. 지영이 전업주부인 것을 무시하며 마치 기생충처럼 취급했다. 어머니 뭐,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요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지. 지영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알겠어요.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너 키워준 보람이 있네. 키워준 보람이라니. 지영은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시어머니 차순옥은 단 한 번도 지영을 며느리로 대우한 적이 없었다. 25에 결혼해서 48이 된 지금까지 23년 동안 지영은 시어머니의 하인이었다. 아니, 하인보다 못했다. 하인은 적어도 임금을 받지 않는가. 지영은 시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는 것을 보며 병실 창가로 걸어갔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따스한 햇살이었지만 지영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3개월, 최소 3개월을 시어머니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지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평생 쌓여온 상처들을. 지영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첫 번째 상처는 결혼식 날이었다. 1985년 5월 3일. 25살의 김지영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워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 박준혁과 결혼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피로 연장에서 시어머니는 지영의 어머니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돈댁, 딸 제대로 교육시키셨소? 우리 집안 며느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대로 못하면 당장 내보낼 테니 그리 아시오. 지영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지영은 눈물이 핑 돌았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왜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그게 시작이었다.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는 새벽 6시에 지영을 깨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어? 당장 일어나서 밥해. 지영은 비몽사몽 상태로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지영이 하는 모든 것을 감시했다. 쌀은 왜 이렇게 씻어?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대충 했어? 물은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밥이 질어지잖아. 국은 왜 이렇게 싱겁게 끓여? 내 입맛에 맞춰 요리하는 줄 알아? 첫 식사 준비는 지옥이었다. 시어머니는 지영이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지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손이 느려 죽겠네.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영의 손을 낚아채더니 뜨거운 물에 밀어 넣었다. 아! 지영이 비명을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웃기만 했다. 이 정도는 뜨거운 것도 아니야.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 불도 참아야지. 그날 지영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남편 준혁은 저녁에 돌아와서도 아내의 손을 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지영은 말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상처는 임신 중에 왔다. 결혼 2년 차 지영은 임신을 했다.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는 지영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신했다고 쉬려고? 너 배부른 가신 소리 듣기 싫으면 끝까지 일해. 나도 임신하고 밭일하고 애 낳았어. 지영은 임신 9개월까지 집안일을 했다. 빨래, 청소, 요리, 시어머니 시중.
배가 불러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지영은 참았다. 그러다 어느 날 지영이 무거운 빨래 광주리를 들다가 미끄러졌다. 배를 부딪힐 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영은 공포에 떨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그것도 못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 며느리 노릇하겠어? 세 번째 상처는 딸 은서가 태어난 후였다. 지영은 딸을 낳았다. 아들을 기대했던 시어머니는 실망을 숨기지 않았다. 딸이라니. 쓸모없는 걸 낳았네.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 시어머니는 지영이 출산 20일 만에 다시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했다. 산후조리? 그런 거 옛날에는 없었어. 애 낳고 바로 일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나약해. 지영은 몸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집안일을 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따로 있었다. 지영의 딸 은서가 3살 때였다. 그날은 한겨울이었다. 지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린 은서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때 은서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찻잔을 건드렸다. 찻잔이 넘어지며 시어머니의 치마에 차가 쏟아졌다. 이 버릇 없는 것.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3살짜리 은서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엄마. 부엌에서 은서의 비명을 들은 지영이 달려왔다. 그 순간 지영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끓고 있던 된장국 냄비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은서를 향해 국물을 부으려는 것이었다. 어머니. 지영은 몸을 날려 은서를 감쌌다. 뜨거운 국물이 지영의 등에 쏟아졌다. 아! 지영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야.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지영은 등에 화상을 입었다. 2도 화상. 병원에 가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았다. 병원 가서 뭐라고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맞았다고 소문내려고? 집안 망신이야. 지영은 참았다. 고통을 참고 눈물을 참고 분노를 참았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도 지영의 등에 남아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목욕을 할 때마다 지영은 그날을 떠올린다.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도망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왜? 지영은 눈을 떴다. 병실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지영은 자신의 등을 쓸어내렸다. 옷 위로도 느껴지는 울퉁불퉁한 흉터. 23년 동안 쌓인 상처들. 지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깁스를 한 채 무력하게 누워있는 72살의 노인. 이제야 내가 무력해졌구나. 지영의 입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날 저녁 남편 박준혁이 병실을 찾아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은 49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착했다. 어머니 앞에서는 특히 더 그랬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이 집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내가 넘어지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지영은 한숨을 삼켰다. 남편은 평생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살았다. 그나저나 지영이는 간병 잘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 안 하면 뭐해? 시어머니는 지영을 흘끗 보며 말했다. 준혁아, 너도 자주 와야 해. 어머니 혼자 외롭잖아. 네, 어머니. 매일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준혁은 30분 정도 어머니와 이야기하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났다. 병실에는 다시 지영과 시어머니만 남았다. 너도 가. 오늘은 집에 가서 내일 올 준비해. 네. 뭐가 내야? 내일 아침 일찍 와야지. 6시까지 와. 내가 아침 식사 때 내가 없으면 안 돼.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지영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지영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문득 멈춰섰다. 뭔가 빠뜨린 것 같았다. 지영은 다시 병실 앞으로 돌아왔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시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영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 침대 옆 캐비닛을 열었다. 시어머니의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낡은 앨범 한 권. 지영은 앨범을 꺼냈다. 갈색 가죽으로 된 오래된 앨범이었다.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래 있었다. 지영은 앨범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였다. 아마 1970년대쯤 찍은 사진인 듯 했다. 지영은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영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 여자는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지영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 젊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눈두덩이가 퍼렇게 멍들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팔에도 시퍼런 멍자국이 역력했다. 지영은 황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사진도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가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진. 시어머니의 등에 채찍 자국이 있는 사진. 시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우는 사진. 지영은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도 맞았다고? 지영의 손이 떨렸다. 앨범을 계속 넘기자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다. 깁스를 한 시어머니의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 아마 30살쯤 되었을 때의 사진. 시어머니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지영은 사진 아래에 적힌 메모를 봤다. 1978년 6월 15일.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이가 밀어서 넘어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에서는 사고라고 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지영의 손이 더욱 떨렸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끔찍한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어머니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사진이었다. 팔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메모 1980년 2월 3일. 밥을 태웠다고 그이가 끓는 국물을 부었다. 3도 화상.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그이가 허락하지 않았다. 집안 망신이라고 했다. 지영은 앨범을 덮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어? 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평생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 하지만 그 시어머니도 과거에는 자신과 똑같이 맞고 살았다. 지영은 잠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렇다면 왜 당신도 똑같이 당했으면서 나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뭐 하는 거야? 지영은 화들짝 놀라 앨범을 떨어뜨렸다. 앨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깁스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그거 어디서 찾은 거야? 캐비닛에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보라고 했어? 당장 치워. 지영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주웠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이 사진들. 입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영은 사진들을 주우며 말했다. 어머니도 맞으셨잖아요.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저처럼 당하셨잖아요. 입 다물라고 했지. 그런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4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도 아셨잖아요.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영을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넌 아무것도 몰라. 전 알고 싶어요. 왜 그러셨는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이 집안을 지켜온 방식이야. 네. 이 집안에서는 원래 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고 며느리는 참는 거야. 그게 규칙이야. 그게 무슨. 나도 참았어. 20년을 참았어. 내 시아버지한테 맞고 시어머니한테 맞고 그렇게 참고 살았어. 지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니까 너도 참아야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 집안의 규칙이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도 싫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 집안에서 살려면 그래야 했어.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지영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현실이야.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만 나가. 피곤해. 지영은 앨범을 들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영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왜일까? 왜 폭력은 대물림되는 걸까?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걸까? 지영은 앨범을 꼭 안고 울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끔찍한 고리를 끊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만약 내가 시어머니에게 복수한다면? 만약 내가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갚아준다면? 그 생각은 작은 씨앗처럼 지영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지영은 병실로 들어섰다.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다. 늦었네. 6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지영은 시계를 봤다. 5시 50분이었다. 아직 6시 안 됐는데요. 말대꾸해. 늦은 건 늦은 거야. 변명하지 마. 지영은 입을 다물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앨범 속 사진들이 떠올랐다. 아침 준비해. 배고파 죽겠어. 병원 식사는요? 그딴 거 먹으라고? 맛도 없는 걸. 내가 집에서 해와. 지영은 한숨을 삼켰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다. 왕복 80분에 요리 시간까지 하면 최소 2시간은 걸렸다. 지금 가면 8시는 되어야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제 미리 준비해 왔어야지. 머리는 왜 달고 다녀? 지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 그리고 나 물 좀 갈아줘. 이 물 미지근해. 지영은 물을 갈아주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지영은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병원 건물이 새벽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저 안에 시어머니가 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지영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스쳤다.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나도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 생각은 어둡고 위험했다. 하지만 지영은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서둘러 아침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밥, 나물 반찬들, 요리를 하면서 지영은 자꾸만 어제 본 앨범이 떠올랐다. 특히 그 사진. 젊은 시어머니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사진. 지영은 끓고 있는 찌개를 바라봤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만약 이걸 시어머니한테 부으면? 지영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런 생각은 안 돼. 하지만 그 생각은 지영의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지영은 음식을 싸서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8시 10분이었다. 늦었네. 너무 늦었어. 죄송해요. 죄송하긴.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시어머니는 지영이 준비해온 음식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술을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싱겁잖아. 집에서 드실 때랑 똑같이 했는데요. 거짓말. 분명히 소금을 덜 넣었어.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항상 이래. 날 무시하잖아. 시어머니는 수저를 탁 내려놓았다. 다시 해와. 네. 다시 해오라고. 이딴 거 못 먹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건데. 내가 제대로 했으면 다시 안 해도 되잖아.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지영은 음식 그릇을 다시 챙겼다. 손이 떨렸다. 분노로. 다시 올게요. 그래. 빨리 와. 지영은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48살의 여자.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지영은 거울을 주먹으로 쳤다. 하지만 거울은 깨지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오후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지영의 친정어머니. 엄마. 지영아, 나야. 잘 지내니? 응, 엄마. 잘 지내. 거짓말이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했다. 시어머님은 어떠시니? 다리 괜찮으시대? 응. 수술 잘 됐어. 다행이다. 그래도 넌 힘들겠다. 간병하느라. 괜찮아, 엄마. 또 거짓말이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지영의 손이 멈췄다. 엄마. 엄마가 너 결혼시킬 때 그 집안이 그런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보냈을 텐데. 엄마.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내가 매일 전화할 때마다 우는 거 들으면서 알았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 아니잖아.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영아, 너 너무 참지 마. 안 되면 그냥 나와. 이혼해도 돼. 엄마가 다 감당할게. 엄마, 너 행복해야 돼. 내가 불행한데 엄마가 어떻게 행복하겠니? 지영은 흐느꼈다. 엄마, 미안해. 엄마 걱정만 끼쳐서.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다 그 시어머니 잘못이지. 두 모녀는 한참을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통화를 끊고 지영은 병실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시어머니에게도 이런 엄마가 있었을까?
시어머니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엄마가 지영은 어제 가져온 앨범을 다시 꺼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시어머니가 나이 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마 시어머니의 어머니, 즉 지영의 시할머니인 듯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있었다. 어머니와 마지막 사진. 1982년 3월 12일. 어머니는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셨다.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서 나도 참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믿었다. 지영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대물림. 시할머니도 당했고, 시어머니도 당했고, 지영도 당했다. 그렇다면 지영의 딸 은서도? 지영은 몸서리를 쳤다. 안 돼. 은서만큼은 안 돼. 지영은 주먹을 쥐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해. 반드시. 하지만 어떻게? 밤이 되었다. 병실에는 지영과 시어머니만 남았다. 남편 준혁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오지 못했다. 딸 은서는 대학교 과제가 있다며 집에 있었다. 지영은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깊이 잠든 것 같았다. 지영은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비쳤다. 72살의 늙은 얼굴. 주름이 가득하고 피부는 처져 있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깁스를 바라봤다. 새하얀 깁스. 오른쪽 다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문득 어제 본 앨범 속 사진이 떠올랐다. 젊은 시어머니가 깁스를 하고 누워있던 사진. 그때 시어머니도 이렇게 무력했을까? 그때 시어머니도 이렇게 두려웠을까? 지영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시어머니의 깁스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지영은 깁스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약 이 깁스에 뭔가를 하면? 만약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앨범 속 사진. 시어머니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사진. 그리고 지영 자신의 기억. 어린 은서를 향해 끓는 국물을 부으려 했던 시어머니. 복수? 이 단어가 지영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갚아준다면? 만약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고통을 준다면? 지영은 손을 걷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 돼. 그건 안 돼. 하지만 왜 안 되지? 시어머니는 지영에게 43년 동안 고통을 줬다. 왜 지영은 복수하면 안 되는 거지? 지영은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복수라는 씨앗이 지영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둡고 위험하고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달콤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일찍 일어나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다. 커피가 필요했다.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사서 창가에 앉았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만 지영의 마음은 차가웠다. 실례지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혹시 412호 보호자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413호 보호자예요. 옆 병실이네요. 아, 네. 두 여자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힘드시죠?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시어머니 간병. 저도 그래서요. 제 시어머니는 척추 수술 받으셨어요. 벌써 2개월째 간병하고 있어요. 지영은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까다로우세요. 뭘 해드려도 불만이시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그래요. 그죠? 며느리는 뭘 해도 모자란 거예요.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 가끔 생각해요. 왜 며느리만 이래야 하나? 왜 우리만 참아야 하나?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참는 수밖에. 이혼할 것도 아니고. 여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그럼 저 들어갈게요.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자가 떠나고 지영은 혼자 남았다. 참는 수밖에. 그 말이 지영의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참는 수밖에 없는 걸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지영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병실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아침도 안 챙겨주고. 커피 사러 갔다 왔어요. 커피? 내 커피는 중요하고 내 아침은 안 중요해? 지영은 참았다. 또 참았다. 지금 준비할게요. 그래. 빨리 해. 지영이 병원 식당에서 아침을 사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투덜댔다.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죽겠네.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불평이었다. 이게 뭐야? 밥이 너무 질어. 국은 너무 싱거워. 반찬은 짜. 지영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점심때가 되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탕. 집에서 끓여와. 갈비탕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데. 며느리가 해줘야지. 지영은 한숨을 삼켰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서둘러 갈비를 삶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비탕은 최소 3시간은 걸리는 요리였다. 3시간 후 지영은 갈비탕을 싸서 병원으로 돌아왔다. 오후 5시였다. 늦었네. 점심시간 다 지났잖아. 오래 끓여야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갈비탕을 한술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짜. 너무 짜. 집에서 드실 때랑 똑같이 했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소금을 더 넣었어.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넌 항상 날 힘들게 하려고 해. 시어머니는 갈비탕 그릇을 밀어냈다. 치워. 못 먹겠어. 지영은 그릇을 치우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로 3시간을 들여 만든 음식을 한술 먹고 버리다니. 지영은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자신은 울고 있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지영의 마음속에서 어둠이 점점 깊어졌다. 그리고 복수라는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영은 다시 앨범을 펼쳤다. 시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앨범 속에는 시어머니의 고통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영은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감정이 들었다. 너도 당했으면서 왜 나한테 똑같이 했어? 너도 아팠으면서 왜 나한테 똑같은 고통을 줬어? 지영의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지영은 결심했다. 복수?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리고 그 복수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영은 앨범을 덮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흥분이 느껴졌다. 평생 참고 살았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가해자가 될 차례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깊이 잠든 72살의 노인.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지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돌봤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복수? 하지만 어떻게? 지영은 시어머니의 깁스를 바라봤다. 깁스? 그래, 깁스. 앨범 속 사진에서 본 것처럼 시어머니도 과거에 깁스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지영은 앨범을 다시 꺼내 그 사진을 찾았다. 깁스를 한 시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메모. 1978년 6월 15일.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이가 밀어서 넘어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에서는 사고라고 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지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했다. 1978년 7월 3일. 깁스를 한 채로 누워 있는데 그이가 깁스 위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깁스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화상을 입었다.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이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고 했다. 일주일 동안 고통 속에 있었다. 깁스를 풀고 나니 피부가 짓무르고 물집이 잡혀 있었다. 지영의 손이 떨렸다. 깁스 위에 뜨거운 물을. 그 순간 지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 시어머니가 어린 은서에게 하려 했던 것. 뜨거운 물. 지영은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깁스를 한 다리는 베개 위에 올려져 있었다. 지영의 입술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내 딸한테 하려 했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겠어. 지영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시어머니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둘째, 뜨거운 물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조용히, 천천히, 깁스 위에 물을 부어야 한다. 넷째, 그리고 지켜봐야 한다. 시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이 느껴졌다. 평생 피해자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가해자가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남편 준혁이 병실을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별로야. 다리가 계속 아프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잘 회복되고 있대. 하지만 난 아프다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지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다. 아내의 고통은 보지 못했다.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준혁은 30분 정도 머물다가 떠났다. 지영과 시어머니만 다시 남았다. 밤이 깊어갔다. 시어머니는 약을 먹고 잠들었다. 병원에서 주는 수면제 때문에 깊이 잠들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자정이 되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도 대부분 간호사실에 있었다. 지영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병실 안에 있는 전기포트로 갔다. 물을 가득 채우고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깨지 않았다. 지영은 끓는 물을 바라봤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지영은 포트를 들었다. 뜨거웠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깁스를 한 다리는 베개 위에 올려져 있었다. 지영은 포트를 들고 깁스 위에 손을 댔다. 차갑고 딱딱한 깁스. 곧 뜨거워질 것이다. 곧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다.
지영은 포트를 기울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영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환청이었을까? 지영은 다시 포트를 기울이려 했다. 지영아, 하지 마. 또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엄마 목소리였다. 지영은 포트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엄마.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영은 주저앉았다. 포트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시어머니랑 똑같아지는 건데. 지영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하지만 왜 안 돼? 시어머니는 나한테 평생 이랬잖아. 왜 나는 복수하면 안 돼? 지영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복수하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괴물이 될까 두려웠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깊이 잠든 72살의 노인. 무력하고 연약한 노인. 하지만 동시에 평생 지영을 괴롭힌 가해자. 지영은 포트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영은 포트를 도로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할 것이다.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다만 오늘이 아닐 뿐. 지영은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세수를 도왔다. 물이 차가워. 따뜻한 물로 다시 해. 지영은 물을 다시 데웠다. 너무 뜨거워. 미지근하게 해야지. 지영은 물 온도를 맞췄다. 이제 됐어. 근데 너 세수 도와주는 거 왜 이렇게 서툴러? 벌써 몇 번째야?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참는 것에 익숙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병실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의 옷을 갈아입히고 모든 것이 지영의 몫이었다. 오전 10시쯤 딸 은서가 병실을 찾아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23살의 은서는 대학교 3학년이었다. 밝고 예쁜 아이였다. 왔어? 할머니 보러 왔어? 네, 할머니. 다리 괜찮으세요? 괜찮긴. 아프지. 내 엄마가 제대로 간병을 안 해줘서 더 아파. 은서는 어머니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엄마 열심히 하시는데요. 열심히? 그래 보여? 난 안 그렇게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근데 너 요새 살쪘니? 얼굴이 퉁퉁해 보이네. 은서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똑같은데요. 똑같긴. 분명히 쪘어. 남자친구 생겼어? 연애하면 살 찐다더니. 할머니. 뭐야, 남자친구 있어? 공부는 하고. 대학교 3학년이면 취업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 전 잘하고 있어요. 잘하긴. 내 나이 때 나는 벌써 시집 갔어. 너희 엄마도 25에 시집 갔고. 근데 넌 23인데 뭐하니? 지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은서는 요즘 아이들이랑 다르게 일찍 결혼할 필요 없어요. 다르긴 뭐가 달라. 여자는 빨리 시집 가야 해. 늙으면 아무도 안 받아줘. 지영은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내가 틀렸어? 사실이잖아. 은서야, 너 남자 소개해줄까? 할머니가 아는 집 아들이 있는데. 싫어요, 할머니.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 싫어? 전 제 인생 제가 살 거예요. 이게 지금 할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의견? 내가 무슨 의견을 가져? 어린 게. 전 어리지 않아요. 23이에요. 23이 뭐가 대단해? 난 너보다 50살이나 더 많아. 내 말 들어야 해. 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나왔다. 할머니는 왜 맨날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세요? 엄마한테도 그러시고 저한테도 그러시고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할머니한테 대들어? 버릇 없는 건 할머니예요. 평생 엄마 괴롭히시고 저한테도. 은서, 지영이 소리쳤다. 그만해. 엄마.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지영은 은서의 팔을 잡아 끌었다. 나가자. 지금 나가. 두 모녀는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다. 복도에서 은서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왜 할머니한테 맨날 당하고만 사세요? 은서야, 전 이해가 안 가요. 엄마는 왜 이혼 안 하세요? 왜 할머니랑 같이 안 사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죠. 지영은 딸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은서야. 엄마가 너한테 좋은 모습 못 보여줘서. 엄마. 은서도 엄마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둘이서 울다가 은서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지영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영이 들어오자 말했다. 은서 그 버릇 없는 것 교육 제대로 시켜. 할머니한테 대들다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가 제대로 교육 안 시켜서 그런 거지. 지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나저나 너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거야?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미역국? 끓여와. 미역국이요? 왜 못해? 아니요. 할게요. 지영은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지영은 핸들을 꽉 쥐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집에 도착해서 미역국을 끓이는데 지영의 손이 계속 떨렸다. 끓는 냄비를 보며 지영은 어제 밤을 떠올렸다. 끓는 물, 깁스, 복수.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왜 안 돼? 시어머니는 평생 너한테 그랬잖아. 지영은 미역국을 다 끓이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였다. 늦었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한술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싱거워. 소금을 안 넣었어? 넣었는데요. 거짓말. 분명히 안 넣었어. 아니면 일부러 덜 넣었거나. 일부러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야?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어머니가 해드세요. 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뭘 해드려도 불평이시고 뭘 해드려도 모자라시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23년 동안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네, 대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도 맞으셨잖아요. 시아버지한테, 시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앨범 봤어요. 다 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다 알아요. 닥쳐. 그런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왜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2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도 아셨잖아요.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럼 나가. 네,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못 참겠으면 나가. 지영은 시어머니를 노려봤다.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한테 똑같이 갚아드릴 거예요. 제가 당한 만큼, 내가 감히, 네, 감히 할 거예요. 지영은 병실을 나갔다. 문을 쾅 닫았다. 복도를 걷는데 온몸이 떨렸다. 마침내 말했다. 마침내 반항했다. 그리고 지영은 알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복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 응.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당신이 대들었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이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시어머니 간병. 더 이상 못하겠어.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어. 그건 그렇지만. 준혁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사실 때부터 23년 동안 난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어. 여보,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지영도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여보, 내가 집에 갈게.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통화를 끊고 지영은 병실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쳐다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너 진심이야? 네. 나한테 복수하겠다는 거 진심이야?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후후. 웃기는군.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어. 시어머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지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못했지.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무서웠다고요? 응. 내가 괴물이 될까봐.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릴까봐.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결국 나도 괴물이 됐어. 너한테, 은서한테. 지영은 주먹을 쥐었다. 후회하세요? 뭘?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것. 후회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봤다. 아니, 뭐라고요? 후회 안 해.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넌 몰라.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 더 독해져야 해. 그래서 저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넌 강해지지 못했어. 그냥 약하게만 살았지.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 강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평범?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지영은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복수, 복수, 복수. 시어머니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다. 마침내 잠든 것 같았다. 지영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밤, 지금. 지영은 전기포트로 다가갔다. 물을 가득 채우고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다.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물이 끓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지영은 포트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약 때문에 깊은 수면 상태였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깁스를 바라봤다. 새하얀 깁스. 곧 뜨거워질 것이다. 곧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다. 지영은 포트를 깁스 위로 천천히 기울였다. 뜨거운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깁스 위로 떨어졌다. 깁스는 천천히 물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지영은 계속해서 물을 부었다. 조금씩, 조금씩. 뜨거운 물이 깁스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30초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신음했다.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물을 부었다. 1분이 지났다. 시어머니의 눈이 떠졌다. 뭐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2분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깁스를 보았다. 물에 젖어 있는 깁스. 그리고 그 열기가 피부를 태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지영은 마지막 물까지 다 부었다. 그리고 포트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지영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서려 있었다. 지영아. 시어머니가 가늘게 속삭였다. 너 결국 했구나.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너도 결국 나처럼 되는구나. 시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고통 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지영은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요? 이제 알겠지? 내가 나한테 느꼈던 그 감정. 복수하고 싶은 그 욕망. 시어머니는 깁스를 만지며 말을 이었다. 넌 평생 나를 원망했겠지. 나를 미워했겠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복수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니에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지금 그걸 느꼈어. 안 그러면 이렇게 못해. 시어머니는 깁스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계속 말했다. 나도 그랬어. 내 시어머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지. 용기가 없어서. 그럼 왜? 하지만 넌 했어. 넌 용기가 있었어. 축하해. 시어머니가 웃었다. 고통 속에서도 웃었다. 이제 넌 나야. 넌 나처럼 되었어. 지영은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와 달라요. 달라? 뭐가 달라? 너도 나처럼 복수했잖아. 너도 나처럼 뜨거운 물을 사용했잖아. 지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알아? 이제 내가 나의 깁스야. 네. 넌 평생 이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해. 오늘 밤 내가 시어머니한테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기억을. 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기억이 널 짓누를 거야. 깁스처럼. 무겁고 답답하고 벗어날 수 없는 깁스처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이제 내가 너의 깁스야, 지영아. 지영은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지영은 병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뛰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병원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지영은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이제 내가 너의 깁스야. 지영은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일단 떠나야 했다. 저 병원에서, 저 시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으로부터. 차는 밤길을 달렸다. 지영은 운전하면서 울었다.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괴물이 된 거야. 차는 계속 달렸다. 목적지도 없이. 새벽 3시쯤 지영은 한강 다리 위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다. 아래로 한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검고 차가운 물. 지영은 난간을 꽉 잡았다. 뛰어내릴까? 이렇게 끝낼까?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딸 은서였다. 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은서는 계속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지영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지금 새벽인데 왜 전화 안 받아? 은서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은서야. 엄마,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엄마, 어디야? 내가 갈게. 어디냐고.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은서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뭐?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쁜 짓을 했어. 전화 너머로 은서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어디야? 말해봐. 지영은 주위를 둘러봤다. 한강 다리. 한강 다리. 어느 다리? 성산대교. 알았어.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다. 지영은 주저앉았다. 난간에 기대어 울었다. 40분쯤 지났을까? 은서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엄마. 은서가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영은 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은서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지영은 모든 것을 말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을. 은서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뜨거운 물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괴물이 된 거야. 시어머니처럼. 엄마. 은서는 엄마를 더 꽉 껴안았다. 엄마는 괴물이 아니야. 아니야. 나 괴물이야. 나 시어머니랑 똑같아. 아니야. 은서가 소리쳤다. 엄마는 평생 당하기만 했잖아. 평생 참기만 했잖아. 하지만 엄마가 한 일은 잘못됐어. 하지만 엄마는 괴물이 아니야. 은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은서야. 두 모녀는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을 울었다. 해가 떠올랐다. 은서는 엄마를 차에 태웠다. 엄마, 우리 집 가자. 병원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집 가서 쉬어.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이제 쉬어야 해.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난 집에 갈 수 없어. 왜? 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준혁이한테도 할머니한테도 갈 수 없어. 그럼 지영은 은서를 바라봤다. 은서야, 엄마 혼자 살 거야. 뭐? 엄마 이제 그 집 떠날 거야. 이혼할 거야. 은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고마워, 은서야. 그날 지영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이혼할 거야. 뭐?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어머니 간병도 못 하겠고 당신하고도 못 살겠어. 여보, 진정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날 것도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여보, 미안해. 지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구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다. 은서는 가끔 엄마를 찾아왔다. 엄마를 위로해주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지영은 변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항상 침울해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항상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이제 내가 너의 깁스야, 지영아. 지영은 악몽에서 깨어나 소리를 질렀다. 이런 날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되었다. 지영은 점점 야위어 갔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어느 날 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할머니 면회 갈래?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병원에서 연락 왔어. 엄마가 부은 물 때문에 깁스 속에 염증이 생겼대. 지금 치료 중이래.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내 잘못이야? 엄마, 내가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지영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난 정말 괴물이야.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사실이잖아.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 몇 주가 지났다. 어느 날 밤 지영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 준혁이었다. 여보, 아니, 지영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지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장례식장에서 지영은 멀리서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72살의 차순옥 여사. 영정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영은 가까이 가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지영은 혼자 빈소로 들어갔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왜 어머니도 똑같이 하셨어요? 지영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지영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꿈을 꿨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다. 앨범 속에서 봤던 30살쯤의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울고 있었다. 지영은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사라졌다. 대신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시할머니였다. 지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으로만 봤던 시할머니. 시할머니도 울고 있었다. 그리고 맞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시할머니의 시어머니. 그 다음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여자들. 모두 울고 있었다. 모두 맞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것은 은서였다. 23세 은서가 울고 있었다. 엄마, 나도.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안 돼. 은서는 안 돼. 지영은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고리는 끊어야 한다. 반드시. 은서한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지영은 은서를 만났다. 은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너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 절대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면서 살지 마. 그리고 절대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쓰지 마. 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해. 엄마 세대에서 끊어야 해. 엄마, 약속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엄마. 두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지영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은서가 약혼자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왔다. 엄마, 소개할게. 제 약혼자 민준 씨예요. 28살의 착한 얼굴을 한 청년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영은 청년을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민준 씨, 혹시 어머니랑 같이 사실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구할 거예요. 다행이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은서야, 행복해야 해. 엄마처럼 살지 마. 알아, 엄마. 걱정 마. 은서는 엄마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영은 또 꿈을 꿨다. 병실이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영은 포트를 들고 있었다. 뜨거운 물이 가득한 포트.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내가 너의 깁스야, 지영아.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 대대손손 이어질 거야. 다음은 내 딸 은서 차례일까?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니야. 은서는 안 돼.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었다. 첫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깁스. 보이지 않는 깁스가 지영을 짓누르고 있었다. 평생 벗을 수 없는 깁스. 시어머니의 말처럼 시어머니가 지영의 깁스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영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깁스는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무겁고 답답하고 벗어날 수 없는 무게가. 그리고 지영은 알았다. 이 무게는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복수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복수했지만 결국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괴물은 지영을 평생 괴롭힐 것이다. 깁스 속에 갇힌 채로 영원히.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았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깁스 속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날들. 지영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머니, 전 언제쯤 이 깁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올 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폭력의 고리는 비록 은서에게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영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돌고 있었으니까.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었고 가해자는 영원한 깁스가 되었다. 그리고 그 깁스는 벗을 수 없었다. 영원히.